독서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를 다른 세계로 이끌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책을 읽으라 하였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과거로의 여행과 미래로의 여행을 함께하면 어떨까요? 그 여행을 책 속의 달봉이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주는 책 속의 달봉이입니다. 침묵은 여러 철학자들이 강조해온 것입니다. 말의 목적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나 말을 멈출 때 상대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 몽테뉴, 톨스토이, 피타고라스 등 여러 철학자들이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말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침묵. 웅변은 은이여 침묵은 금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말의 홍수 시대에는 침묵이 최고의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자신감 넘치고 믿음직하며 존경을 받는 인물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세상과 거리를 두면 역설적이게도 더 세상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코르넬리아 토프의 침묵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경제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독일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고 현재 자신이 설립한 성공 커뮤니케이션 훈련 연구소 메타토크의 대표이다. 정치, 경제학,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연구, 음성학, 사회학을 공부하였고 30년 넘게 유수한 기업에서 전문 코치, 트레이너, 강연가로 활동 중이다. 실천하기 쉽고 전곡을 찌르는 매력적인 커뮤니케이션 덕분에 그녀의 세미나와 코칭, 강연은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가 쓴 여러 건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 말 비우기 연습. 사람은 말을 많이 할수록 힘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휴식이라고 하면 인적 드문 산속이나 사람 없는 해변의 고요함을 떠올린다. 거의 모든 사람이 휴식이나 긴장 완화와 같은 그런 장면과 연결시킨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자. 당신이 마지막으로 아무도 없는 산속이나 한밤의 해변에서 고독을 즐긴 것은 언제인가? 잠깐의 침묵에도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정지 상태를 뜻하는 정적은 사실 무의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역동적인 상태보다 더욱 강력하다. 실제하는 아스피린과 달리 정적은 실제하지 않으면서 효력이 있다. 그리고 모순되지만 강력한 정적의 효력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다. 대화 도중에 잠깐씩만 입을 다물어 보라. 한 아이의 엄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얼마 전에 딸아이가 숙제는 안 하고 TV만 보고 있었어요. 한마디 하고 싶은 걸 꾹 참고 그냥 한번 흘겨보기만 했죠. 그런데 5분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TV를 끄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제가 TV를 끄라고 잔소리를 했다면 숙제를 하기 전까지 적어도 30분은 더 걸렸을 거예요. 30분의 스트레스가 5분으로 줄었다. 혹할 만한 일이 아닌가? 더구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말이다. 이게 바로 침묵의 효과이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말이 오가서 더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는 침묵이 최고의 방법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 싶으면 오히려 말을 더 많이 한다. 점점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 침묵은 제대로 사용하면 반항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아이에게 TV를 끄라고 지시하면 아이는 반항한다. 이유는 없다. 그냥 반항심 때문에 반항할 뿐이다. 침묵의 효과를 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침묵 이전에 아이에게 적절한 지적을 짧게 몇 마디 하는 것이다.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벌써 몇 번이나 그것도 구구절절 숙제부터 하라고 지적만 해댔다면 이제 한 번쯤 입을 다물어 보는 건 어떨까? 말은 적게, 침묵은 많이가 적당한 균형이다. 세상 만사가 그렇듯 침묵에도 양극단이 있다. 많아도 부족해도 효과는 떨어진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오래 입을 다무는 사람도 있다. 말을 해야 할 때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 사람은 속병이 들거나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한다. 반대로 별것 아닌 일에도 몇 시간이나 비난하고 잔소리를 해대는 사람은 말에 힘이 없다. 둘 다 균형을 잃은 경우이다. 사람들은 일단 뱉고 나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말을 좀 아끼라는 지적을 받아도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귀로 들리는 것만 효력이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들은 입 밖으로 내지 않은 것이 입 밖으로 낸 것보다 더 많은 뜻을 전달할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자신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입을 다물 수 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면 놀랍도록 조용한 세계에 들어설 수 있고 상대와나 모두에게 예상치 못했던 효과가 나타난다. 예컨대 떠들기만 하면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점심시간에 옆자리 동료와 커피를 마실 때면 주로 상사나 동료 험담을 했다. 그런데 어제는 그냥 조용히 동료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더니 어느 순간 험담이 고백으로 바뀌었다. 이혼한 사실부터 두 아이들의 이야기와 집을 팔아야 했던 이야기.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줄 몰랐는데 말이에요. 몇 년 동안 매일 함께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던 동료가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데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이게 다 그동안 너무 많이 떠들고 너무 적게 귀를 기울인 탓이다. 입을 다물어야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혼자 끙끙거리며 힘들어하던 동료는 고민을 들어준 상대가 얼마나 고마웠을까? 또한 사람들은 갈등 상황일수록 침묵의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멍청이 같으니라고 꾸짖었다고 해보자. 화가 나서 바로 맞받아치고 싶을 것이다. 미국의 영부인 엘리너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 우리는 감정이 상하면 즉시 반사적으로 생각 없이 대꾸하고 언쟁은 점점 심해진다. 그러나 자신이 동의한 것만 자신에게 돌아온다. 상대가 멍청이라고 하건 말건 그게 사실이 아님을 당신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침묵에는 건설적인 침묵도 있고 파괴적인 침묵도 있어서 어떤 침묵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상대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거나 말없이 노려보는 침묵은 좋지 않다. 입은 다물더라도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달되어야 한다. 침묵은 상대를 당황하게 할 수도 있다. 의외로 침묵은 대체로 잘 통한다. 그리고 요즘처럼 말 많은 세상에서 침묵이란 소통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의외의 것 중 하나이다. 침묵은 상대의 지성은 물론이고 책임감과 이해심, 관심, 참여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누군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열심히 떠든다. 그리고 결국 실망을 한다. 제 아무리 좋은 말로 떠들어봐도 외부에서 온 동기는 효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지속력도 약하다. 내부에서 오는 동기가 훨씬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법이다. 침묵은 코칭의 기본 원칙이며 가장 효과가 뛰어나고 빠른 변화 유도 방법이다. 자문과 코칭의 차이를 아는가? 자문은 상대방에게 선의의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의 최악의 적은 선의라는 말이 있다. 코칭은 이 사실을 깨달아 조언을 줄이는 대신 상대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만든다.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말수가 적고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 단어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말 한마디에 무게를 싣는다. 수다쟁이들보다 2배는 더 자주, 더 길게 침묵한다. 그리고 2배는 더 성공한다. 말이 많은 사람은 할 말이 적은 겁니다. 제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상대는 침묵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떠들다 보면 자기 패만 들키게 되지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떠들고 본다.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 생각과 말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물론 2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생각이 끝난 후 말을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유리하다. 사람들은 용기를 주거나 의욕을 고취시키고 싶을 때 보통은 말을 건넨다. 응원과 채찍질, 협박과 설득을 동기부여와 동의어로 생각하면서 말이다. 내가 아는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들은 놀라울 정도로 말이 적다. 심지어 그들은 말을 하는 시간보다 입을 다무는 시간이 더 길다. 한 펌프 회사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직원들에게 신제품이 아시아 제품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생산 원가를 20% 절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생산팀장이 2시간 정도 창의적 사고 운운하는 연설을 하고 마지막에 결연한 표정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를 복창하는 따분한 이침 조회 장면을 연상했다. 그런데 의외였다. 팀장은 단 2분 만에 혼실을 끝냈다. 작업장으로 들어가 보니 연단 앞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연단 위에는 천을 뒤집어 씌운 물건이 2개 있었다. 아시아제 펌프에 엄청나게 큰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280유로. 다음으로 천을 벗기자 자사 펌프가 나타났다. 350유로. 직원들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딱 벌렸다. 팀장은 딱 한마디만 했다. 3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가격표를 바꿉시다. 훈시 끝. 하지만 직원들은 단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1시간 동안 연단 주위에 모여 서서 어떻게 해야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만약 생산팀장이 2시간 동안 훈시를 했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직원은 훈시가 끝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옮겼을 것이다. 현명하게 말을 선택하면 적은 말로도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 말이 많다는 것은 할 말이 많다는 증거가 아니라 게을러서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말을 찾지 못했다는 증거다. 윈스턴 처칠은 여느 정치인들처럼 몇 시간 동안 연설을 해대지 않았다. 피와 땀과 노력 그리고 눈물밖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로 시작한 그의 취임 연설을 간결했지만 전쟁을 앞둔 영국 국민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상대를 존중하지 않게 된다. 끊임없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걱정만 털어놓고 잘난 척만 하려 한다. 보통 쉬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고 있다. 나 역시도 그렇다. 그러나 나는 상대에게 쉬지 않고 말을 늘어놓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상대를 괴롭히고 예의 없이 대해도 되는지 자문한다. 이런 자문이 언어 강박의 족쇄에서 해방되는 첫걸음이다. 물론 이 언어 강박에서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언어 강박은 수많은 족쇄로 우리를 꽁꽁 묶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침묵도 소통의 한 방식이다. 우리가 연애에 빠졌을 때 느끼는 모든 행복한 감정은 모두 환상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상대에게 없던 매력도 생겨나게 된다. 남자는 자신의 개성과 특질에 잘 적응하는 여자를 바라며 그런 여자가 나타났을 때 목숨을 바칠 각오로 희생적인 사랑의 전사가 된다. 대부분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사랑에 빠지면서 연애는 자신의 일이라고 착각한다. 사랑을 쟁취하려는 욕망이 너무 강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사랑의 환상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모든 연애는 성적인 환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런 눈먼 사랑의 바탕에는 남성의 성욕이 자리 잡고 있다.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잘 차려입고 거울을 보면서 외모를 고치는 이유는 바로 성충동에 있다. 인간은 이런 사랑에 묘하게 속아서 상대방과의 만남을 행복과 만족으로 느낀다. 사랑의 목적은 현실적으로 이세를 낳는 데 있다. 이런 이기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연이 이루려는 인류의 종족 유지라는 목적이 은밀하게 달성된다. 정신적인 교감이 바탕인 연애는 하나의 환상이다. 실제로 사랑의 본질은 생명의 보존에 있기 때문에 철저히 신체적인 조건을 따진다. 우선 나이를 볼 때 남자는 가임 기간에 여성을 매력이 있다고 느낀다. 남자들에게는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가 된 여자는 성적 매력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미모가 없는 젊은 여성을 본래 타고난 미모의 나이 든 여성보다 더 매력을 느낀다. 일단 제외하는 경향을 보이는 셈이다. 남자는 여성의 몸매에도 관심을 갖는데 그것은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의 가능성도 본다는 것이다. 특히 남자가 큰 엉덩이와 큰 가슴에 집착하는 이유는 풍만한 젖가슴이 유아에게 충분한 영향을 제공할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S라인 몸매는 현재의 남자와는 관련이 없으며 태어날 아이의 생존과 관련된 조건이다.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의 큰 키를 보는 경우는 장차 아이가 그렇게 좋은 유전자 받기를 은근히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적인 사랑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건강한 아이를 낳으려는 욕망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성을 사귈 때 재산이나 학력을 포함한 배경은 부차적이다. 그 사람이 본래 갖고 있는 외모와 같은 신체적인 특징이나 성격과 같은 장점이 더 고려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서로의 차이만 기억한다면 사랑은 행복한 착각이다. 누구나 소중한 첫사랑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가슴이 설레고 만나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있었을 것이다. 한편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언어, 욕구, 감정의 차이를 겪는다. 말을 해도 다르게 알아듣거나 동일한 것을 보고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영화 What You Mean Mint는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여자들의 생각이 들리게 된 남자를 통해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광고회사의 중역 닉 마샬은 새로 취임한 여성 광고 기획자로부터 여성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그는 여성이 심리를 알기 위해 매니큐어를 칠하고 팬티 스타킹을 신고 헤어드라이를 하다가 욕조에서 감전되는데 그 후에 여자들의 생각이 들리는 신비한 경험을 한다. 그는 여성들의 생각을 알고 훌륭한 광고 기획을 하게 된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에서는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고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존 그레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행성 출신이라는 비유를 통해 언어, 감정, 욕구, 행동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생각을 지닌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출산이라는 목적에 있다고 본다. 사실 연애 감정은 출산이라는 자연의 목적에 맞지 않다. 사랑을 통해 느끼는 천국과 지옥은 하나의 착각이다. 연애 결혼보다 중매 결혼을 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연애 결혼을 한 사람은 동물적인 매력에 끌린 후 출산이라는 목적이 달성되면 모든 환상이 깨지고 열정은 바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조건을 맞춘 결혼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환상이 덜하다. 사랑은 완벽함을 위한 갈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사귀게 될 상대방의 경제적인 조건을 따지든 외모나 재능을 따지든 나쁜 것은 없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사랑이든 연애든 각자가 선택할 일이기 때문에 강요할 일은 아니다. 가끔 조건이 완벽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은 언젠가 혼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도 사랑의 마력에 이끌려 타인의 관심을 갖고 서로 공감하며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어진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유행가가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늘 변하고 인생은 짧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은 없다. 다만 영원할 것 같은 착각 덕분에 덧없는 인생에 우리는 잠시 웃고 우는 추억의 시간을 함께한다. 오늘도 책 속의 달봉이를 들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